자, 송영길 후보는요, 이 비대위에서 자신의 공천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반대하는 의미로 오늘 오전 11시에 민주당사 앞에 이른바 이재명 고문을 지지하는 개딸들과 양아들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개딸들, 양아들, 이건요, 비속어가 아니라 개혁의 딸, 그리고 양심의 아들, 이렇게 스스로를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자, 이 개딸 양아들과의 항의 시위 영상 저희가 따끈따끈하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의 모습입니다. 함께 보시죠. 다시 봐도 잘생기셨네요. 저한테 2,424원 보내주신 분들 정말 고마워요. 제 정치 인생에 참 겪어보지 못한 3천여 명이 되신 분들이 1억이 넘게 돈을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서울로 이사 오라고 이사 비용을 보내주셔서 얼마나 제가 감격스러운지 몰랐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정말 총력을 다해서 서울시장 선거를 싸우지 않으면 경기도도 어려워지고 인천도 어려워질 텐데 지방선거까지 패배하고 나면 우리 지지자들 당원들이 이 당 지도부를 뭐라고 정말 비판할까. 이게 우리 민주당이 당원과 지지자에 대한 도리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송영길 후보뿐만 아니라 송 후보를 지지하는 손혜원 전 의원도 SNS에 개딸들이 보내준 위로문에 눈물이 난다면서 문자 내용 자체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송영길을 저희가 지킬 거다, 이런 내용들의 문자 내용들이었는데요. 자, 송 후보 측이 이재명 고문 지지자들의 힘을 이용해서 전략 공천 결정 내용을 뒤집겠다,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에 출마 선언을 할 때도 이재명 고문 스타일을 많이 지금 따라하면서 연상시키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다른 당 얘기는 하지만 이 송 후보가 보여주는 이 일련의 행동들은 결국은 계파 갈등의 연장선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네. 과거에는 이런 계파 갈등이 있으면 당 안에서 그냥 서로 싸우고 뭐 이런 건데 지금은 보면은 밖에 있는 분들을 동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전형적으로 팬덤 정치의 폐해라고 봅니다. 즉 공당, 정당이라는 것은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그 여론을 받아서 또 올바른 방향으로 여론을 주도하는 역할, 그래서 그것을 공론의 장인 국회에서 법안으로 국론을 모으는 그런 해결 과정을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일부 극렬한 지지층의 의사에 따라서 정당의 의사나 정당의 의사결정 과정이 막 바뀐다, 거기에 치우친다, 이런 것은 정당의 존재 가치를 부인하는 것이 되죠. 즉 직접 민주 정치를 하자는 얘기예요. 그럼 그 혼란을 어떻게 다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그냥 바람직하지 않다, 이 정도까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자,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지하는 이 지지층들의 항의가 비대위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이 전략 공천 결정에 따라 송영길, 박주민 후보를 모두 공천에서 배제하고 제3의 후보를 전략 공천할지, 아니면 송영길, 박주민 후보를 포함시키는 경선으로 갈지,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가 도출이 될지 오늘 그 결과가 아주 궁금합니다. 자, 손혜원 전 의원은 어제 오후에 이런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윤호중 비대위가 박주민은 살리고 송영길은 내치려고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자,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가 될까요? 저는 저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렇게 되면 혼란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을 전략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두 분을 배제하겠다고 했는데 만약 비대위에서 한 분은 경선에 하고 한 분은 뺀다, 이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이건 상식적으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천위원회가 결정을 했더라도 최종 결정은 비상대책위원회가 하는 겁니다. 그럼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런 혼란을 다 막기 위해서는 참여하고 싶은 사람 누구나 들어와서 경선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1차 투표하고 결선 투표에서 좋은 후보를 찾아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뭐 모르겠어요. 그 전략공천위원회나 비대위에서 누군가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분이 누군지 그분도 와서 경선해서 그분이 정말 경쟁력 있으면 그분이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후보로? 그러면 그분 밀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공천에 배제하고 이러지 말고 모든 사람이 다 와서 경쟁하게 하고 경선을 통해서 좋은 후보를 찾아내는 것이 민주당이 지금 해야 될 일이지 개파 싸움하면서 서로 개파 간에 미는 사람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니고요. 민주당이 더 혼란에 빠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비대위가 정말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손혜원 전 의원은요, 연일 송영길 후보를 옹호하는 동시에 또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을 향해 날카롭게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윤호중 비대위를 폭파시켜야 한다, 해체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여러분들 지금 이 윤호중 비대위를 폭파시켜야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죠.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가는요 아마 일주일에 한두 건씩 일이 나올 것이고요. 윤호중 비대위를 지금 이걸 이런 식으로 그냥 용서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지금 매번 이런 일을 또 저지를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뭐 송영길도 포함해서 어쩐다? 그렇게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지금 윤호중 비대위를 해체하라고 여러분들 지금 다시 이 시위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어제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 송영길 후보 공천 배제 결과를 유출한 사람이 누구냐, 이를 색출해내겠다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는데 이를 두고도 송 후보와 손 전 의원은 검찰공화국 따라가는 것이냐, 윤호중 비대위원장 정무 감각이 영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강하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손혜원 전 의원도 한때는 대표적인 친문계 인사였는데 지금은 친문계인 윤호중 비대위원장에게 유독 날을 세우고 있어요. 이러니까 이게 바로 지금 민주당 내의 계파 갈등의 내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이 손혜원 전 의원이 뭐 대표 친문계였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명까지도 장명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현 여권의 뭐 핵심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는 뭐 당원도 아니라고 하니까요. 자, 그럼 왜 지금 윤호중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저렇게 날선 비판을 하느냐? 이해관계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공천 과정에 있어서 우호적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뭐 상대방에 대해서 뭐 들으려고도 안 하고 설득하려고도 안 하고 서로 그냥 싸우만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런 상황은 민주당 내에 있는 또 민주당 바깥에 있지만 뭐 범여권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대선 패배 이전 이후 이 과정을 겪으면서 균형감을 상실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서로의 생각을 좀 맞춰가면서 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자신의 주장만 이렇게 고집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보고 네. 정치권을 정말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이고 지켜보는 국민들을 더 짜증나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절대 다수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이 요즘 왜 이렇게 내용이 심해지는지 우려의 눈길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자, 민주당의 이런 극심한 계파 갈등 원인이 당 지도부가 중심을 잡지 못해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들어봤지만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경우 대선과 부동산 문제 책임이 있는 정치인들의 공천을 줄곧 반대해 왔었죠. 지방선거 공천을 담당하는 공관위에서는 똘똘한 한 채 논란에 이 노영민 후보에게 이른바 면죄부를 줬지만 전략공천을 담당하는 전략공관위에서는 대선 패배 책임을 이유로 송영길 후보는 또 배제한 부분, 바로 이 부분을 꼬집었죠. 당시에 반포 아파트는 아들이 살고 있었고 청주 아파트는 비어 있던 곳인데 그래서 청주 아파트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을 처분할 수가 없으니까 비어 있는 곳을 처분하겠다고 했던 것을 그 강민석 그 대변인이 잘못 알아듣고 처음에 발표를 거꾸로 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노영민 후보는 사실상 반포 아파트까지 다 팔아가지고 지금은 무주택자가 되었습니다.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대선에 대한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대표를 사퇴하겠다 라고 하면서 사퇴했으니 그거는 그때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은 전혀 달라진 것인가. 공관위와 전략공관이 뭐 엄연히 다른 조직이긴 합니다만 지도부가 언제부터 이렇게 우왕좌왕하게 됐는지
보는 사람들이 많이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사실 비대위가 그 당을 장악하는 능력이 부족해요. 네. 개파가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정말 그 선거 끝나고 나서 선거에 패배하고 나서 이제 지도부를 꾸리면서 이제 봉합하는 형태로 꾸려진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리고 원내대표를 하고 있던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제 비대위원장까지 맡았잖아요. 물론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공동으로 들어오셨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립감이 약해요. 그러니까 당내에서는 개파들이 나눠져 서로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계속 충돌하고 있는 양상이 계속되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뭐 통제라는 표현까지 쓰고 싶지는 않고요. 이렇게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네.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대위가 힘이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네. 그게 저는 문제라고 보는데 그래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리더가 지금 부재한 상태에서 비대위가 역할을 하다 보니 비대위가 상당히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런 일이 일어나도 지금 완전히 모든 것을 해결하는 데 좀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비대위 중심으로 민주당은 국민이 원하는 판단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뭐든지 이번 공천도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지금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원칙이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비판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은 공정하게 민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는 네. 그런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 빠르면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던 이번 공천 관련 이 논의가 오늘 중으로 아마 결론이 나오긴 할 것 같습니다만 어떤 이 현명한 해결책을 민주당 지도부가 내놓을 수 있을지 기다려 보겠습니다.